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 시장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지수 상승과는 다르게 업종별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중심의 상승만 두드러졌지 사실상 오르지 않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문희로 작가님과 함께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지수가 2월에 이제 6,000선을 딱 이제 돌파를 했었잖아요.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시장 되게 많이 올랐다 싶지만 사실상 오른 종목만 오르고 안 오른 종목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르지 않은 업종들을 우리가 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까요? 실적을 봐야겠죠. 올해 이제 2026년 기준으로 올해 이익 상승분의 96%가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종목들은 거의 기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여도가 없는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니무브는 잘하는 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소외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이럴 때 이익이 조금이라도 올랐는데도 주가가 그대로거나 더 빠진 기업들은 반드시 저평가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피로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을 담고 싶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저평가 종목을 찾을 때 이익과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오르는지, 주가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 이익이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못 따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을 우리가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3월에 이제 또 실적 발표되는 시즌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이제 3개월마다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4월이나 이제 5월에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격차 때문에 주가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나중에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골고루 담고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만 투자한 사람들이 단기 수익률이 가장 높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비중이 높았던 코스피나 반도체 ETF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다음이었겠죠. 다른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나 굳이 이제 따지면 방산이나 조선이 조금 비슷하게 갔겠죠. 그러나 화장품, 엔터, 내수 뭐 이런 데들은 아직 많이 안 올라왔고, 심지어는 조금 서서히 살아나는데 주가가 덜 오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항상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항상 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으면 거기서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괜찮을까요? 제가 투자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도 다 이제 한도까지 차 있고, 지인한테 이제 경조사비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내서 빌린 적도 있습니다. 네네. 너무 투자에 올인돼 있거나 그러면 집에서의 어떤 그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이럴 때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대투자 철학이 확실하고 제가 책에 쓴 내용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굳이 뭐 따지면 마통이 2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1999만 원까지 돼 있었던 거죠. 너무 좀 그건 지나친 투자다. 왜냐하면 저도 현금이 있습니다. 예적금은 없지만 청약저축이 지금 금리가 3.1%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팔면 이제 그 청약 혜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여유 자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어떤 공식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한 15에서 2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거는 워렌 버핏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애플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렸잖아요. 그건 주식 비중을 줄인 건데, 애플이 AI에 대해서 좀 대응이 늦었고 이런 전쟁까지 감안해서 이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지금 요즘 무시당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너지주 비중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거 수년간 워렌 버핏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감이 줄었다고 했는데 올해 30% 이상 올랐습니다. 쉐브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해놓으면 결국에는 되게 전문가라고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스케줄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사이클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 개로 분산해 놓으면 되잖아요. 대신 유의미하게 많이 투자하려면 어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예적금보다는 이런 좀 위험자산, 주식 등 위험자산, 조금 더 불안하면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게 낫겠죠. 우리도 워런 버핏처럼 뭔가 시장에 아직 보석이 되지 않은 그런 저평가 주식들을 미리 좀 매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저평가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EPS가 있고, 우리가 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PER, 그다음에 PBR 얘기하죠. PER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나타냅니다.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은 버는 돈이 100원이면
그 100배, 그러니까 10,000원의 주가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니까 고위험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포텐셜, 잠재력이 뛰어나고 특히 요즘은 전쟁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평가주들이 주가 상승이 급하게 나타나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죠. 근데 저평가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반드시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저평가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또 그런 취급을 받는 거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PER을 이제 이익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PBR은 자산 대비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BR 기준으로 해서 많은 국내 저평가주 종목들이 있죠. 만년 저평가주였던 지주사들. 지주사는 왜 그랬냐면 이 지주사라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사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지주사입니다. 복합 지주사라고 하는데 지주사예요. 근데 그 지주사는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다르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떤 주주들을 위해서 완전히 만든 지주사라면 우리나라 지주사들은 좀 미안하지만 오너의 지배력 유지나 어떤 그 뭐 상속 문제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좀 주도한 면도 있습니다. 지주사 세제로 깔끔하게 계열사들 정리해라 이런 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별도의 개별 상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지주사들이 만년 저평가됐던 이유는 어떤 실질이 없었어요. 그냥 페이퍼 컴퍼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사주를 없다, 네, 자사주를 보유만 하고 있고 소각도 안 하고요. 그런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그걸 다 소각한다고 봅니다. 물론 100%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을 하지 않죠. 그런 앞장선 데 지주사였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자놀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불편한 심경을 얘기했는데 예금을 받아서 예금 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 이자는 왕창. 그래서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쉽게 돈을 벌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이랑 증권사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미국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투자할 때는 미국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는데 여기가 지금 미국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역발상 개념으로 보면 지주사, 금융지주, 그다음에 증권사, 건설도 있습니다. 건설, 유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만년 저평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죠. 일부 종목들은 2배, 3배 올랐습니다. 이미. 혹시 아나운서님 저기 아세요? 순살 아파트? 알죠. 어떤 의미로 기억하시나요? 비용을 줄이려고. 모르시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철근을 덜 쓰고 네네. 이제 알고 봤더니 뼈대가 없는 순살 치킨처럼 그렇게 좀 허접했다. 근데 그 시공사가 지금 주가가 만년 저평가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저평가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 의외로 원전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로 묶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업종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AI와의 접합점을 찾아보면 돼요. 결국 원자력이라는 건 AI의 어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좋아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전 건설 경험이 있으면 주가가 또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년 저평가주라는 말은 단기간, 과거만 보는 거고요. 결국엔 저평가 기간을 벗어날 때가 오거든요. 과거의 어떤 악재 때문에 심하게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종목이 제가 증권사 시절에 샀다가 지점장님한테 엄청 혼난 종목이 있어요. 어떤 거죠? 한국전력. 이런 공기업을 왜 사냐고 엄청 혼났거든요. 지금 혼날만 했어. 그때는 혼날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장기 투자했으면 수익이 어땠을까요? 어쨌든 원전주의 지금 대장주 중에 하나니까. 그 당시에도 논리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전기값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무조건 적자일 수밖에 없고 적자인 기업에 투자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만년 저평가라는 과거만 보는 거니까 그런 만년 저평가라는 꼬리를 달아놓은 종목들만 또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다만 올인하지는 마시고 네네. 한국전력이 이 저평가를 벗어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 이상 버틸 뿐이 아니라면 개별 종목에 올인하는 건 좀 쉽지는 않죠. 그냥 주식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평가 주식하면 그냥 좀 싼 거, 좀 저렴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저평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산업이 막 개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재평가가 되면서 저평가주를 탈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도 이 사업과 만나서 이런 사업도 하네 하면서 또 저평가주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 20년째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강력한 한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실적이랑 주주환원이잖아요. 실적은 솔직히 쉽게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주환원은 할 수가 있거든요. 오너의 의지
이제 CEO의 의지로 최근은 이제 밸류업이라고 대표되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일단 실적이 기본이 돼야겠죠. 적자 기업한테 밸류업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결국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은 주주환원. 요즘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주환원을 통해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로 너무 쏠려 있거든요. 어떤 자본 차익이라고 해야 되나 주가 상승률은 거의 반도체 위주로 가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계속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이나 뭐 좋은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돈을 많이 쓰는 기업들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종목 중에는 리노공업 같은 데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배당이나 이제 주주환원 수치가 낮지만 그 기업이 이제 IT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에 치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상승도 기대하고 어떤 배당,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의무감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할 만하죠. 이런 종목들은 실적은 출렁일 수 있어도 주주환원의 어떤 철학은 한번 하면 장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좀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힌트를 좀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빼고 지금 좀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업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금융주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우리 주식시장 뜨겁잖아요. 네. 그냥 단순해. 또 투자자는 단순하면 좋거든요. 일단 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 증권이 또 배당주들입니다. 고배당주들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그리고 SK로 대표되는 지주사. 이런 업종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저평가에다가 주주하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압박도 많이 받아요. 네. 억지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네. 그런 시장 환경을 지금 정부가 또 조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은 당연히 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거의 수수료 수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 M&A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기타 수입 같은 것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증권사들이 또 뭐 ETF로 이런 걸 판매하기 때문에 또 경쟁적으로 어떤 주주화나 이런 것도 앞장서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에서 인허가권 있죠. 이거 증권업도 인허가권이잖아요. 인허가는 건 정부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부가 밸류를 확실히 잡았으니까 제일 정부를 두려워하는 기업들에 투자해도 돼요. 증권, 금융지주, 뭐 자동차 이런 데도 있죠. 우리 기억나시죠? 그 정의선 회장이 뭐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달려갔잖아요. 물론 이제 우호적인 대책을 많이 하고 수출에도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우리 현대차는 또 자동차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주 환원율이 높은, 우리가 총주주 환원율이라고 하거든요. 총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을 찾으시면 돼요. 총주주 환원율이라는 건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그걸 합쳐서 총주주하는, 주주들한테 얼마큼 기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100%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오기 힘들죠. 근데 미국에는 100%가 넘는 기업들도 단기간 자사주를 너무 많이 소화해서 그 연간 순이익보다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총주주 환원율이 높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35%를 목표로 했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0% 언저리, 30%가 넘으면 좀 무량하다. 이거보다 못하면 평균 이하네, 장기 투자는 고려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뭐 배당 ETF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1부부터 시작해서 2부, 3부까지 최근의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시작해서 ETF, 뭐 코스닥 이야기 다양하게 했는데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이거 3개만 봐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3가지 어떤 걸 말씀 주실 건가요? 일단 주가도 올라야 되니까 주가는 또 어떤 업종이랑 개별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이외 업종, 소외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좀 담아서 재미도 느끼고 초과 수익률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이외 업종에, 아까 올해 코스피 이익의 96%가 반도체에 쏠려 있다고 했는데 그 4%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워낙 2월에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던데요. 반도체 수출이. 거기에 좀 묻혀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묻혀있는 업종.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내수주는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경기가 아직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 업종에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에 먼저 외국인 수급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세.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방어를 했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지 단기적으로 확 오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시고, 그 다음엔 역시 뭐 배당이나 주주 환원, 세 가지를 보실 때 이런 걸 기준으로 하시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조정을 하면서 계속 찾아가야 돼요. 계속 수정해야 돼요. 저도 엑셀로 놓고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재미거든요.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것도 강의하러 와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뭐 수익률이 뛰어난 뭐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재미로 하다 보는데, 근데
거기서 책도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현금으로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작가라는 부캐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개인이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맞춤형,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마음 편한 종목이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원주님처럼 그렇게 약간 우연히 했는데 그게 SK 하이닉스가 되면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는 돈은 어차피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계속 놓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을 하시되, 일단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일단 미국 주식이 될 수 있고 반도체 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거를 기본으로 좀 해놓으시고,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런 업종들을, 아까 제가 반도체 이외의 업종으로 이익이 확산되는 걸 좀 보라고 했잖아요. 이 봄이 또 좋은 게 첫 분기에 어떤 실적이 속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도체로 쏠림이 심한데 반도체 이외의 업종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PER, PBR, 이익 대비해서 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PBR이 어떤지. 보통은 이제 PBR 100가 넘으면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0.6, 0.7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PBR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PER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PER을 보시고, 배당을 주는 기업이면 배당 수익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은 배당 수익률이 다 0%대일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워낙 비싸서 그런 거니까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배당을 많이 안 주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배당 수익률은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엔비디아를, 아까 재발견인데 엔비디아가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PER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실적 기준인 TPER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상 실적, 1년, 향후 1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포워드 PER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던 포워드 PER을 알아야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심지어 예전에 40배가 넘었거든요. PER 기준으로. 근데 올해 실적 기준은 20배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역발상인데 엔비디아를 저평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사모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점 투자도 있으니까 작은 돈이라도 일단 코어 자산을 담는 데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장이 올라갔을 때는 좀 저평가된, 코스피가 그런 기준이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소외줄은 항상 플러스 알파로, 핵심은 그냥 담아야 돼요. S&P 500이나 코스피 200 기준. 조금 더 비중을 넓힌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코스닥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 될 겁니다. 코스닥이나 러셀 2000은 올 들어서는 좋거든요. 그게 머니 무브 때문이니까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어떤 철학의 어떤 ETF를 담고 장기 투자하는 방법만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뭐 주식 투자 1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요. 좀 맞습니다. 장기적인 호흡과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느냐보다 시장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장 가치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요.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